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간 기준으로 S&P 500이 4.3% 하락하면서 2023년 3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를 기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집권할 경우 정부 효율위원회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장에 일론 머스크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머스크도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면서 사실상 트럼프의 제안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8월에 중국 내에서 6만 3천 대의 전기차를 판매함으로써 금년 최고의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말부터는 6인승 모델 Y를 중국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7월에 처음으로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앞질렀는데 이는 정부의 보조금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테슬라는 X 계정에 FSD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에서 FSD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국과 유럽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는 연말까지 유럽과 중국의 승인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바이두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승인이 더 쉬울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관행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받았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엔비디아에 법적 구속력 있는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번 소환장은 엔비디아뿐 아니라 다른 AI 회사들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엔비디아가 자사의 AI 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매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이러한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소환장을 받게 된다면 모든 질문에 기꺼이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아이폰 16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출시하는 모든 아이폰에 OLED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폰 SE는 유일하게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지만 이 모델도 이제는 OLED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목표가를 273달러로 상향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 댄 나일스는 애플의 아이폰 교체 수요가 본격화된다면서 향후 빅테크 중에서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브로드컴이 목요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가 10%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IB들은 브로드컴에 대해 좋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는 브로드컴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주식이라면서 매수 의견에 목표가를 19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인텔이 브로드컴의 반도체 제조 테스트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브로드컴 대변인은 아직 평가를 마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브로드컴 엔지니어들이 인텔 칩 공정의 실행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수율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인텔은 다우지수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마존이 물류 자동화 전략의 일환으로 AI 로봇 스타트업인 코베리언트 창업자 3명을 영입했고 코베리언트의 AI 모델에 대한 비독점 라이센스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픈 AI 출신인데 이들과 함께 전체 직원의 25%가 아마존에 합류합니다. 그렇지만 코베리언트는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활성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를 복용한 환자들은 코로나 사망률이 33%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 심장 질환의 사망률도 감소했고 심부전 및 염증 개선 효과도 같이 확인됐습니다. GLP-1 계열 약물이 점점 더 만병통치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퀄컴이 삼성 및 구글과 함께 혼합현실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 중입니다. 애플의 제품과는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US 스틸이 일본 제철로 매각되는 데 대해 매각 불허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의 표심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US 스틸의 CEO는 매각이 무산되면 피츠버그의 제철소도 폐쇄하고 본사도 피츠버그 밖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다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트럼프 후보는 매각을 즉각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해리스 후보는 미국의 소유로 남아야 한다고 밝혔고 노조도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펜실바니아의 그 피츠버그에는 그 미식 축구팀이 있는데 팀 이름이 피츠버그 스틸러일 정도로 피츠버그는 철강 산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중국은 일본이 중국 기업에 대해 반도체 장비 판매 및 수출 제한을 할 경우 심각한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일본에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그 중국의 장비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유지, 보수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제재에 대응해서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인 히토류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이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산 수입품의 반덤핑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그 캐나다산 일부 농산물과 화학물질 수입품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 유채씨에 대해 조사할 예정인데 중국 정부는 캐나다의 유채씨 불공정 경쟁으로 중국 내 유채씨 가격이 계속 하락해서 중국 내 산업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채씨 외에 일부 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 중인데 화학 목재 펄프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올해 9월까지였던 자발적 감산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유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증산 계획을 2개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공급까지 증가하면 유가 약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산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는 크게 하락했고 WTI가 70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67.67달러로 이번 주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이번 주에만 대략 8%가 하락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지 보고서에 의하면 7월 구인 건수는 767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년 반 만의 최저로 노동시장이 그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음을 나타냅니다. 마켓워치는 구인은 둔화하고 해고는 증가하는 추세는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고 에버코 ISI는 미국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 노동시장이 둔화하는 지표가 나오면서 9월 빅컷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그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 의하면 경제 둔화 지역이 기존의 5개에서 9개로 확대됐습니다. 12개 지역 중에서 9개 지역의 경제 활동이 둔화되었는데 나머지 3개 지역의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했지만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제 때문에 채용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8월 미국의 그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고용 증가 폭이 7월보다는 커졌지만 예상치인 16만 1,000명은 밑돌았습니다. 실업률은 그 7월의 4.3% 대비 약간 낮아진 4.2%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금요일에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비농업 일자리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농업 일자리는 최악은 피한 수치였고 실업률은 좋은 데이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8월 ADP 민간 고용이 9만 9천 건 증가에 그쳐서 3년 반 내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였던 14만 명을 대폭 하회했고 전달의 11만 1,000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교육, 건설,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창출됐지만 제조업이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이는 그 8주 만의 최저 기록입니다. 졸지 보고서나 ADP 민간 고용은 고용이 냉각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3만 8천 건으로 직전보다 2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용과 관련해서 그 긍정과 부정의 엇갈린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증시 폭락의 그 첫 번째 원인은 7월 제조 PMI의 부진에 의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8월 그 ISM 제조 PMI가 47.2로 예상치인 47.5를 하회하면서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월의 46.8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예상치보다 낮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8월 그 S&P 글로벌 제조 PMI도 47.9로
전월치인 49.6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제조업의 부진을 시사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도 경기 침체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제조업 PMI였는데 같은 현상이 재현된 것입니다. 제조업 PMI는 50을 기준으로 50을 밑돌면 제조업의 위축을 시사합니다. 이에 그 제조업 PMI의 부진에 의한 경기 침체 우려로 주가 지수가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지난달 초에 IS 제조업 PMI의 부진으로 크게 하락했던 주가는 서비스업 PMI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주가 지수가 안정을 찾은 바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제조업 PMI가 부진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는데 다행히 서비스업 PMI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주중에 주가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그 미국의 8월 ISM 서비스업 PMI가 51.5로 예상을 상회했고 S&P 글로벌 서비스 PMI도 55.7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모두 다 50을 넘어서면서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 국면임을 시사했습니다. 서비스 PMI의 발표로 안정을 찾아가던 주식시장은 연준 위원들의 말에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면서 금요일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실업률이 연말까지 4.25%로 오르더라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고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 평행 상태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러 연준 이사도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에 열린 마음이라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노동시장이 완화되었지만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25bp 인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이 악화되었을 때 충격을 미리 대비하기 어렵고 25bp 인하로는 오히려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주가가 금요일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은행 관계자들의 그 금리 인상 발언에 의한 엔화 강세도 미국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5%에서 4.25%로 25bp 인하했습니다. 이는 세 차례 연속 인하입니다. 이로써 4월의 5%에서 9월에는 4.25%로 75bp가 인하되었습니다. 맥클램 총재는 인플레 압력의 징후가 거의 없고 인플레가 계속 둔화하는 한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기대는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실업률도 6.6%로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은 8년 만에 최고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번에는 빅컷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증시가 그 본격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금투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